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의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면입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한 나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70년대서부터 고도 성장을 시작해서 우리가 90년까지의 거의 9% 정도의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작은 인구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오래 한 나라는 거의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고령화에 대한 요인과 더불어서 노동 시간이 약간씩 줄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IMF라는 한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7%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꾸준하게 높은 성장률,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유지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가계 구조가 달라지고 또 가계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면서, 또한 2008년, 7년에 나타난 금융위기,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성장률이 낮아져서 3%대, 그러니까 9%대 평균의 고성장을 한 나라가 지금 40년 정도의 유지를 하는데도 급속하게 지금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서 성장 동력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경제가 끊임없이 10%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고도 성장의 이후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에 와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걸맞춰서 또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거기에 겹치게 오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점이 더더욱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 여건에 대해서 앞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상당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저출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테이블의 그림에서 보시면 출산율, 생산 가능 인구가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얘기하고, 출생자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내려간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2030년경이나 가야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 별 영향이 없느냐? 인구의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의 문제 이전에 2030년까지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옆에 있는 테이블의 1인당 노동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급 여건의 악화는 머리수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투입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1인당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1300시간이고요. 가까운 일본도 1700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1년에 1인당 500시간을 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500시간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1인당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서 2030년까지 이게 선진국 수준을 간다 그러면 20%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기 이전에 이 노동시간의 감소가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위협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두색 그림에 한번 보시면 70, 80년대에 수출이 성장해서 기여하는 바, 만약에 성장이 10%를 한다 그러면 2.5% 정도나 6%는 수출이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백분율로 계산한 거니까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가
90년까지 수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로 90년대로 넘어가서 30%가 넘어가더니 지금 하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내수에 대한 것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수는 소비하고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 상당히 위약하고 수출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까 그 경제 성장률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40년 넘게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2번이 있었고 크다란 위기는 그걸 합쳐서 3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90년, 70년대 말에 정치적인 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위기 때 또 마이너스를 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기로 3번에 걸친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나라가 극복을 하는 과정은 뭐냐면 제조업의 수출이었습니다. 그 수출이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외의 의존형이 너무너무 높아지게 돼 있고 위기가 오면 환율이나 수출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소득이 늘어날수록 전반적으로 농림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전체의 선진국으로 가는 수준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인당 소득이 올라갈수록 처음엔 좋은 제품을 쓰려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더 올라가면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자기가 안 가본 것을 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선진국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자, 우리나라의 70년대에는 농업이 30%, 제조업이 18%, 서비스가 44%. 지금 현재에는 농업은 뭐 거의 2%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제조업은 계속해서 비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줄어든 비중이 대부분 서비스적으로 가지만 제조업이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외 지향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조업의 수출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조업의 비중이 잘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 때마다 제조업이 비중이 항상 위기 이전에 제조업의 비중이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제조업의 수출을 드라이브를 거쳐서 그걸 극복하다 보니까 다시 제조업 비중이 올라가고 계속 그런 사이클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조립 가공, 우리가 잘 안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중후장대형인 사업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수출을 드라이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런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70년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규모 면에서는 딱 한 번 감소를 하고 그 외환위기 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고선 40년 정도에 거쳐서 취업의 규모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2.8, 90년대에 1.6,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 1.2. 최근에는 약간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산업별로 취업 구조를 보면 중간에 제조업이 80년에 21.6%였다가 지금 현재의 2016년에 보면 17%로 거의 축소를 했습니다. 생산은 줄질 않고 계속해서 비중이 꾸준하게 제조업이 유지하고 있는데 취업에서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왜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고용 창출에 대해서 제조업의 역할이 일정 부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고용을 제조업이 담당을 못하고 고용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화, 기술로다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정책에서는 상당히 제조업 부분의 고용 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출산과 경제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선진국의 경험이나 그 전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시경제,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이다, 이게 마이너스를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테이블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여지껏 검토했던 노동의 공급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이 낮아지고 자본의 축적도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낮아질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심각해서 수요 쪽에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예산 마련에 의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그 예산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지금의 고령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인적 자본, 교육을 받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가 작아지고 소득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 지금 현재의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진보하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 혁신 가속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인구의 노령 인구층은 대부분 젊었을 때 많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신 다음에 고령층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그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통합해 보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너무, 그리고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게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데에 고령화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인구 관련된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에 관련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곧 경제의 문제이고 산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돼서 저출산율, 출산율을 높이자, 여성에 대해서 일 양육을 같이 한다, 가정하고 일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구에 관련된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좋은가, 그래서 경제 성장에 어떤 그 기여를 하느냐는 그걸 같이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지, 출산율 높이고 지원금 더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곧 인구의 감소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그 파급 영향도 큰데 인구에 관련된 정책 하나만 가지고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기조에 있습니다. 9%씩 성장하는 나라가 지금 3%로 성장하고 있고 더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저성장기에는 경제가 고령화나 이런 문제를 더욱더 유발시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의 문제도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인구 관련된 정책하고 지역에 관련된 정책, 산업에 관련된 정책이 같이 맞물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산업화가 경제에 대한 정책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고령화는 인구를 줄이고 노동의 투입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를 늘리거나 일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기술 혁신,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혁신 주도형으로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러는데 그 방향이 상당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형이 높은 나라는 이런 기술의 발전 그 방향이나 속도를 그때그때 쫓아가지 않으면 대외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도 안 되게 되면 더더욱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앞을 내다볼 수밖에 암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망 부분,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혁신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구조가 저출산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때에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투자를 해놔야 그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투자, 그래서 2008년에 있었던 고령 친화 산업 육성법은 상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이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많이 좀 그 지원책이 꼭 개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업적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감소하는 산업들, 그 산업들에 대해서는 당장 그 산업들이 그냥 없어지거나 소멸해 버리는 걸 그냥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경제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업종 전환을 시키든지 구조 전환을 사전전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자원의 낭비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을 올리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대응방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 거대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흔히들 4차 산업혁명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우리 현실의 삶과 어느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잘 와닿지 않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국 그 한 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이 나의 문제로 다가온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향후 한 20, 30년 후에나 올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 생활 속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방소멸 그 아까 발표자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게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그 인구의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로 봤을 때 그 인구의 물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말라 들어가나요? 인구의 물이 얕은 데부터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농어촌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 물은 이미 말라가 있지만 그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 인구의 그 물이 말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 소멸이 말해주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이 멀리 있는 미래의 문제를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타임 스케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 대도시에서는 그것의 타임 스케줄이 저 뒤에 가 있지만 낙후 지역은 지금 이미 현실의 문제로 와 있는 거고 당장 소멸의 위기로 와 있는 거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축소도시 같은 곳을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로 와 있는 겁니다. 그 축소도시들 중에서 나주나 김천 같은 곳들은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안동은 85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중에서 이제 그 올해 처음으로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도 들어온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역적으로
저출산 고령 문제가 현실에서의 우리의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곳에서 현실의 문제로 이미 와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방 소멸이 그러면 어떻게 와 있느냐? 제가 그 시군구 228개를 기준으로 저는 한 10년 동안에 시군구의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요인인지 분석을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변수를 두 개만 넣어봤어요. 하나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 증감과 하고 또 하나는 20, 30대 인구 유출입 분수를 인구 순유출입 변수를 넣었습니다. 자연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 이상이 20, 30대 청년 인구 유출에 의해서 유출입에 의해서 지역 전체의 이 인구 변화의 시군구 간 차이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발표자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인구 소멸 위험 상위의 한 10%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청년 인구가 거의 40% 이상씩 빠져나간 그런 지역들입니다. 결국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 청년 인구가 유출하는 지방의 문제와 서울에서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문제가 과연 다를까요? 출산을 하지 않고 만혼을 하는 이유, 저는 다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발표들이 계속 이것이 총체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이 지방 소멸을 처음 얘기했던 마스다 히로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댐을 만들고 특히나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이런 저지선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한국에는 이미 사실 그런 것들을 이미 시도했었어요. 그 지방의 혁신 도시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거의 지금은 이전이 완료됐죠. 저는 근데 아까 저 송조 위원장님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금 그 컴팩트 시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 지방의 도시들의 재생과 재도약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려면 혁신 도시들에 가서 청년들의 거기서 일하고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이 충북 음성 혁신 도시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주율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이곳은 유일하게 또 혁신 도시 중에서 대도시 배후 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유일한 혁신 도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주중에 할 일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이라는 그 대중교통역까지 가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갈 수 없는데 다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잖아요. 인턴들이 무슨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에 와서 일자리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인턴으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3, 4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일을 해요. 인턴 월급이 12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저는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토목공사 이런 것들만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의 지방균형 발전의 그 핵심은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2.0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새로운 혁신도시의 발전이고, 그것은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트워킹의 그 핵심이 있고, 그 네트워킹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바꿔줄지 그런 것을 모색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너무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포멀 데모그래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출산 쪽 관련해서 주요하게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 이동, 국내 이동에 대해서 이제 최근까지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하셨던 이제 육동환 연구원장님께서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지역 소멸 관련해서 연구하신 내용이 흥미있게 봤습니다. 일단 뭐 이상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하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문제에도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의 어떠한 이제 어떠한 이제 정책을 펼쳤던 것이 향후 한 20-30년 정도 흘러가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심각하고 저출산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더더욱간에 이제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더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생산 가능 인구들이 부양하게 되는 그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에서 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지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더욱더 이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여러 가지 가정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자녀 위주로 펼쳐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산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 내에서의 그 출산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법적 내에서 즉 혼인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혼인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초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둘째와 셋째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만혼 현상,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젊은 그 여성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현상들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가장 먼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가 저출산 문제와 그다음에 지역 국내 이동의 문제들을 서로 다른 그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선상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과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게 청년층들의 엑소더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청년층들의 엑소더스가 단순하게 이제 그 한 20-30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학령기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교육 연령대, 그러니까 즉 자녀들이 미취학부터 이제 취학 연령, 그다음에 뭐 중고등학교까지 이르러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 세대들, 즉 20-30대부터 한 4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야간 상주 인구라든지 거주 인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들뿐만 아니라 집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교외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은 서울에 와서 출퇴근을 하고 상주하고 하는 그런 인구들이 얼만큼 되는지 생활 인구라고 보통 이제 그래서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KT의 그 모바일 자료를 이용해서 생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지역들 내에서도요, 지역 소멸이 이제 우려되는 그러한 지역들도 역시 이제 그 학령기의 자녀들, 그다음에 청년기의 그러한 대상들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한다고 하고서는 너무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강호 아동정책국장께서 인구아동정책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국장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파이낸셜 뉴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얻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반영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40만 6천 명 출생아 수였던 것이 올해는 3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로 보더라도 작년에 1.17명에서 올해는 1.03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국가로 될 게 확실시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몇 개의 국가 빼고는 도시국가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속된다면 아까 그 발표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2032년부터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올해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 대응을 체계를 정비를 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과거부터 2005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지금 다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제를 신설을 해서 부위원장을 임명해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처를 통해서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저출산 대책을 각종 대책을 다 이미 추진 정책적 메뉴는 있는데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그 정부에서는 국가 책임제를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런 시스템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부모가 애들을 직장에 다니면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히 역점을 두는 게 초등학교 돌봄 체계, 취약지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보완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특히 취약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런 부분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정부 안으로는 내년 7월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0-5세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와 관련해서 지역 소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통한 연구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표를 사용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미래를 추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파악하고 있는 것은 22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3만 명 이하인 군 단위가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3만 명도 안 되는 군이 14개가 될 정도로 그러면 행정구역으로서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2만 명 이하도 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은 기초 행정 단위로서 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기의식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의회 의원과 군수와 그 다음에 그런 선출직, 그 다음에 많은 공무원, 500명 이상이 되는데 많은 공무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구조 개편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그러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0-5세 아동을 보면 서울 경기가 44.1%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 단체는 5% 내외인데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3.1%, 전남 3.4%, 경북은 5.0% 이런 정도 숫자밖에 없습니다. 아동은.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제 그쪽에 문제가 더 되는 것은 그런 농촌 지역이나 그런 것은 고령 인구만 많고
아예 출생아는 없다라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초중고 많은 초중고가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또 하나는 행정구조 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행정을 협력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영향과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 불과 2010년하고 2016년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꼭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에 65%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52%로 13%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 출산도 안 하겠다 이런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가속화돼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어서 이거를 이런 현상이 단지 출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치는 게 아니라 산업계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종사자도 보면 제조업 서비스 아까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서비스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3D 업종이나 좀 힘든 업종은 안 가려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수준을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수준을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인구 대책으로서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분야에 과감한 구조 개혁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러한 것을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변화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이 드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저희 원장님 대신 발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개인적 사견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 또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고용정보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소멸일 지역적으로 타임 스케줄이 다르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게 그 강원도 제 강원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구가 적습니다. 그 원주나 춘천, 강릉을 제외하고는 인구 10만인 도시가 없고요. 5만인 도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이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고 또 많은 의견을 드려보면 인구 소멸이라든가 뭐 지역 소멸에 대한 건 지금부터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거는 저희 쪽에서도 보통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지역을 떠나십니까? 라고 그냥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려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계셔서 지역에 애착이 계신 분들도 초등학교까지는 참고 사십니다. 아이들이. 근데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주를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대부분이 많이 지역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학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대형 유통마트라도 하나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곳을 사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너무 SOC 같은 게 확충이 더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하고 동해하고 강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삼척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동해에 사시고요. 동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강릉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위치한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삶의 인프라 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가서 좀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그 인구 이탈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하나 그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돌봄 체계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등학교 돌봄 체계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강사분들 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불편함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뭐 일단은 그 인구 쪽은 국가에서 하는 게 메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지방에서도 이거 나름대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이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세션에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저출산 고령화가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굉장히 그 중요한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체가 그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낳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 혹은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정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학자들, 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이러한 그 좀 어려움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서울 인구 심포지엄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파이낸셜 타임스, 그다음에 서울 인구 포럼, 그다음에 여러 그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